돈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단 13만 7,500원으로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장 비싼 것과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걸. 나 도연은 사성 패션 그룹의 회장이다. 그룹을 설립한 지 40년이 넘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최상층에 있는 내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다봤을 때 한 가지만은 명확했다. 내가 모은 것은 돈도 많고 땅도 많고 회사도 크다. 하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었다는 거다. 아내는 10년 전 떠났다. 의학적 표현으로는 암이라고 했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 무관심이었다. 사업에만 몰입하느라 그녀의 손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거의 없었다. 아들은 사업 경영권을 두고 나와 싸우다가 마음의 병에 걸렸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났다. 그가 떠나던 날 나는 미팅 중이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이유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남은 건 내 딸 미진뿐이다. 미진은 지금 대학 다닐 때 만난 예비사위와 약혼 중이다. 예비사위 이름은 준호. 은행 PB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은행원이다. 나이는 30대 초반. 외모는 평범하고 재산도 별로 없다. 그런데 딸 미진은 그 사람을 참 잘 따른다. 내가 처음 준호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다. 이 녀석이 우리 딸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사실 나는 평생 그런 사람들만 봤다. 내가 돈이 많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변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졸랐다. 친척들은 내 상속 재산 규모를 묻기 시작했다. 심지어 내 아들까지도 유산 관련 계약서를 들고 나타났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내 인생 전체가 증명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사람들의 진심이 돈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생각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절하고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준호는 어떨까? 그가 진짜 미진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재산이 주는 안정감을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평범한 은행원인 준호가 돈 없는 노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직관은 나를 수십 년간 옳은 길로 이끌어준 나침반이었다. 이번에도 이 직관을 믿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비서에게 외출한다고 전했다. 개인 용무가 있다고.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40년을 함께한 비서도 나의 비범한 행동 패턴을 받아들였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들을 꺼냈다. 40년 전 창업할 때 입던 낡은 작업복과 해진 운동화. 얼굴을 비누질하지 않은 지 사흘 동안 여행 간 모양이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낯선 자신을 봤다. 주름투성이의 얼굴, 하얀 머리, 구부정한 등.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다.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모자를 눌렀었다. 손에는 준호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며 쓰다 던 오래된 돼지 저금통을 들었다. 내가 왜 이걸 간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필요했다. 아내가 10년 동안 모아놓은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무게가 제법 묵직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오래된 경차를 몰고 준호가 근무하는 은행으로 향했다. 운전기사 없이 스스로 운전했다. 길거리 사람들은 내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익명성이 좋았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내 심장은 두근거렸다. 유리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보였다. 그중 한 명이 준호일 것이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은행의 문을 열자 차갑고 깨끗한 냉방 바람이 날 맞이했다. 로비에는 아침 시간임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 서류를 들고 있는 사업가들, 아이를 동반한 주부들. 모두가 자신의 용무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대기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돼지 저금통을 무릎 위에 놨을 때 안의 동전들이 찰랑찰랑 소리를 냈다.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시선들이 느껴졌다. 요즘은 저런 분들도 은행에 오시네.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나는 그 말을 전부 들었다. 귀가 좋기 때문이다. 은행원들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젊은 남자 행원은 고객에게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며 다음 사람을 재촉했다. 옆 창구의 중년 여직원은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일했다. 다들 바쁠 것 같았다. 은행이란 곳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 효율과 속도가 중요한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 그런 효율성이 아니라 진심을 보고 싶었다. 43번 고객님, 7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내 차례였다. 7번 창구에는 단정한 머리에 밝은 미소를 띤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다. 명찰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바로 저 사람이구나. 내 딸 미진의 예비사위. 나는 일부러 허리를 더 구부리고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갔다. 옆에서 대기하던 한 남성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어서 오세요. 준호는 내가 들어서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거짓도 없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돼지 저금통을 창구 위에 놓았다. 이거 좀 통장에 넣어주시오. 목소리도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다. 예, 어르신. 천천히 하셔도 돼요. 급하지 않으시죠? 준호의 말에 나는 속으로 놀랐다. 대부분의 은행원이라면 빨리 처리하려고 서두를 텐데 준호는 오히려 여유를 주고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저런 거 가지고 은행에. 또 다른 목소리가 맞장구 쳤다. 요즘 동전 입금도 수수료 받던데 저게 얼마나 된다고. 하지만 준호는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돼지 저금통을 양손으로 받아들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깨끗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준호가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자 주변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옆 창구에 있는 김대리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준호, 또 저런 일 맡아서 하네. 참 착하긴 한데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끼어들었다. 요즘 저런 분들 많아요. 통장 사기도 있고 아니면 돈 얼마 안 되는데 시간만 잡아먹는 경우죠. 다른 행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맞아요. 저번에도 비슷한 일 있었잖아요. 결국 5천 원밖에 안 나왔는데 30분이나 걸렸다니까요. 나는 그 모든 대화를 들었다. 귀가 어두운 척했지만 사실 명확하게 들렸다. 흥미로웠다.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판단하고 얼마나 쉽게 남을 폄하하는가. 대기 중인 다른 고객들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 양복 입은 남성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 회의 시간 늦겠네. 젊은 여성 고객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진짜 저런 거는 따로 참고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흥미로웠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남의 사정은 관심 없었다. 인간이란 원래 이기적인 존재지. 나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자신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잠시 후 준호가 돌아왔다.
손에는 작은 망치와 두꺼운 천, 그리고 투명한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어르신, 제가 조심스럽게 깰게요. 혹시 다치실까봐 천으로 감싸서 할게요. 준호는 돼지 저금통을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리고 망치를 들어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다. 다른 은행원이었다면 한 방에 깨버렸을 텐데 준호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또, 또, 작은 소리가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지만 준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직 눈앞의 일에만 집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준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표정은 진지했다.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를 대하듯 정성스러운 태도였다. 저건 연기가 아니야. 내 마음속에서 작은 확신이 싹 텄다. 하지만 여전히 100% 확실하지는 않았다. 좀 더 지켜봐야 했다. 드디어 돼지 저금통이 반으로 갈라졌다. 안에서 수많은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까지 다양한 동전들이 천 위에 펼쳐졌다. 그 와중에 동전 사이로 뭔가 낡은 종이 조각이 보였다. 오, 이게 뭐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10원짜리 종이화폐였다. 지금은 구경하기 힘든 국권 화폐였다. 나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거 손자 장학금으로 써주려고 모았던 돈이었는데. 준호는 순간 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손자 장학금이요?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은행이 무섭더라고.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와도 되나 싶어서. 나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다. 준호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다. 준호는 손에 든 낡은 10원짜리 종이화폐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주변의 소음들, 불평하는 고객들의 목소리,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이 순간 멈춘 듯 했다. 준호에게는 오직 눈앞의 노인과 그가 전하는 이야기만 들렸을 것 같았다. 어르신,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손자분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 분 한 분 모으셨다니. 나는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다. 연기라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동전들을 더욱 정성스럽게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동전을 옮기는 속도는 느렸지만 정확했다. 옆 창구의 김대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렸다. 준호, 기계 쓰면 빠른데 왜 손으로 세요? 준호는 잠깐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어르신께서 한 분 한 분 모으신 건데 저도 정성스럽게 세야죠. 그 말에 김대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뒤에서 대기하던 한 중년 여성이 혀를 찼지만 다른 고객 한 명은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계속해서 동전을 셌다. 10원짜리가 123개, 50원짜리가 87개, 100원짜리가 204개, 500원짜리가 56개였다. 그는 각각을 종류별로 나누어 작은 비닐봉지에 담았다. 어르신, 총 13만 7,500원이에요. 나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다. 정확한 금액이었다. 준호는 한 푼도 틀리지 않게 세웠던 거다. 그렇게 됐나? 10년 넘게 모았는데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만. 나는 일부러 실망한 듯 말했다. 아니에요, 어르신.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나는 물었다. 마음이죠.
준호의 대답은 간단했다. 어르신께서 손자분을 생각하시며 매일매일 조금씩 모으신 그 마음 말이에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준호는 낡은 10원짜리 종이화폐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준호는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펴서 투명 파일에 넣었다. 이건 은행에서 교환해 드릴게요. 지금은 사용할 수 없지만 한국은행에 문의하면 현재 가치로 바꿔주실 거예요. 제가 절차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 말에 놀랐다. 대부분의 은행원이라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을 일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더 신경 쓰고 있었다. 그럴 필요까지야.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아니에요, 어르신. 이런 마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손자분이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으시니까요. 나의 손이 잠시 멈췄다.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시험해봤다. 하지만 이런 진심을 느낀 건 처음이었다. 준호는 통장 정리를 마치고 입금 확인증을 건넸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준호는 안쪽 휴게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따뜻한 종이컵을 들고 돌아왔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이거 드시고 가세요. 종이컵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그 컵을 받아들며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김이 피어오르는 차에서는 은은한 율무차 향기가 났다. 나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것 같았다. 고맙소, 청년. 정말 고마워. 나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천만에요, 어르신. 바까셨을 텐데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에는 어떤 계산도 없어 보였다. 그저 순수한 친절이었다.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를 대하는 손자의 모습 같았다. 주변 동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준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나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르신, 여기 앉아서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가실 필요 없어요. 괜찮겠소?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걱정 마세요. 다른 창구도 있으니까요. 준호는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차를 마시며 준호가 다음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다음 고객님, 어서 오세요. 준호는 다음 사람에게도 똑같이 밝게 인사했다. 젊은 남성 고객이었는데 그는 급하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송금 빨리 좀 해주세요. 급해요. 네.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준호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와 친절은 변하지 않았던 거다. 저 청년은 정말 특별한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평생 수많은 직원들을 보고 평가해왔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구별하는 눈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준호에게서는 진심만 느껴졌다. 차를 다 마진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창구 쪽으로 걸어가 준호에게 빈 종이컵을 건넸다. 잘 마셨어. 고마워. 다행이에요.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준호는 일어서서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 순간 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에게 절을 받아왔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인사는 처음이었다. 은행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준호는 여전히 창구에 앉아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미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내일 우리 본사로 사람 한 명 불러.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은행에 근무하는 준호라는 직원이네. 정확한 정보는 자네가 알아보게. 기한은 내일 오전이면 충분해.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메고 명찰을 달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준호, 지점장님이 찾으세요. 김 대리가 급하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어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고객 불만이 접수됐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지점장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본사에서 온 듯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있었다. 준호, 함께. 지점장이 의자를 가리켰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긴장한 탓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점장은 말을 잠시 멈춤하고 옆에 남성을 바라봤다. 남성이 명함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사성 패션 그룹 비서실 차장 이현철입니다. 준호는 명함을 받아들며 더욱 당황했다. 사성 패션 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다. 회장님께서 준호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 바로 본사로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차량을 준비해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업무가... 걱정 마세요. 지점장님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점장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가보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 비서를 따라 밖으로 나가자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차에 올라탄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자동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삼성 패션 그룹 본사로 향했다. 고층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입이 떡 벌어졌다. 건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다. 이쪽으로 오시죠. 비서는 준호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최상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다. 준호의 심장도 덩달아 빨리 뛰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비서는 복도 끝에 커다란 문 앞에 멈춰섰다. 회장님 집무실입니다. 노크하고 들어가세요. 준호는 긴장한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간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 은행에 왔던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날 빨간 돼지 저금통, 기억하나? 내가 조용히 물었다. 준호는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저분이 회장님이었다고? 준호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일어나게. 자네는 사과할 이유가 없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지. 준호가 고개를 들자 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돈 앞에서 사람의 진심을 본 건 자네가 처음이네. 나는 천천히 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자네는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줬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나?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시험한 거였다. 준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배신감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이 이해됐다. 손자를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얼마나 절실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준호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자네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나?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서랍에서 깨끗이 닦인 빨간 돼지 저금통을 꺼냈다. 준호는 그걸 보고 놀랐다. 이건 자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깨준 저금통이지. 버릴 수 없더군. 나는 저금통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빨간색 도자기가 아름다워 보였다. 회장님, 사실 저도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항상 저를 아껴주셨죠. 그래서 어르신을 뵀을 때 생각나더라고요. 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그렇게 진심으로 대해준 거였군. 네.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대했을 뿐입니다. 준호의 솔직한 대답에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미진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아빠, 미진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녀는 준호를 봤다. 준호? 너 왜 여기 있어? 준호는 당황했다. 미진이 내 딸이었다. 나는 미진의 손을 잡았다. 미진 앉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미진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다. 미진은 내 말을 들으면서 눈가가 붉어졌다. 아빠, 너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좋은 아이의 진심이 느껴져서 한 거야. 나는 미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사람을 의심하며 살았구나를 깨달았어. 준호를 통해서. 준호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준호, 잠깐. 나는 다시 말했다. 자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가? 네, 아버지는 은퇴하신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세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준호의 대답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 같았다. 좋아. 그럼 이제 준호를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자. 회장님, 그건 너무. 준호가 거절하려 하자 나는 손을 들었다. 자네를 불신한 건 내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자네의 진심을 확인했어. 이제 앞으로도 좋은 사위로 살아갈 자신감도 생겼고. 나는 미진과 준호를 번갈아 봤다. 약혼식 날짜는 정했나? 네, 아버지. 다음 달 15일로 잡았습니다. 미진이 대답했다. 좋아. 그럼 그날이 되기까지 최고의 준비를 해주자. 그리고 나는 빨간 저금통을 가리켰다. 이 저금통도 함께 가져가게. 자네들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의미로 말이야.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진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제 겨우 깨달았어. 사람이란 돈으로 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재는 거구나. 나는 두 사람을 안았다.
내 평생의 사업, 내 평생의 성공도 결국 이 순간의 따뜻함 앞에서는 하찮은 것처럼 느껴졌다. 한 달이 흘러 약혼식 당일이 밝았다.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 연회장은 우아한 꽃장식으로 가득했다. 하얀 장미와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하객들은 335명 모여 앉아 축하의 말을 나누고 있었다. 준호는 로비에서 미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미진은 드레스룸에서 거울을 바라봤다. 연한 분홍빛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레었다. 옆에서 어머니가 머리를 다듬어주며 말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미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연회장 한쪽에는 특별한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위에는 깨끗이 닦인 빨간 돼지 저금통이 놓여 있었다. 작은 조명이 저금통을 비추니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사랑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측정됩니다. 도연 회장. 하객들은 저금통과 액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감동받아 눈물을 훔쳤다. 시기가 시작되고 준호와 미진이 단상에 올랐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이제 양가 어르신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도연 회장의 말을 기다렸다. 오늘 정말 기쁩니다. 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사업을 하며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더군요.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사위가 될 준호 청년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저 빨간 돼지 저금통을 보십시오. 나는 손가락으로 저금통을 가리켰다. 겉으로는 하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게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진이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준호 청년 그리고 미진아, 부디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주게. 돈은 생기고 없어질 수 있지만 진심은 영원하니까.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두 사람을 깎아놨다. 연회장 전체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피로연이 끝나고 나는 조용히 발코니로 나왔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소. 돌아가신 아내가 떠올랐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뒤에서 미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봤다. 미진은 준호와 함께 빨간 돼지 저금통을 소중히 안고 있었다. 아빠, 정말 감사해. 이제 우리도 이 저금통처럼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갈게. 그렇게 해주렴. 그리고 언젠가 너희 아이가 태어나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줘. 진짜 가치가 뭔지 말이야. 네, 아버지. 약속할게. 미진은 저금통을 꼭 끌어안았다. 우리는 함께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빨간 저금통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 안에 담겼던 동전들은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다. 사랑, 신뢰, 진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인생. 평생 돈으로 재던 내가 마침내 깨달았다. 인생의 진정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이라는 걸. 그리고 그 연결을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약혼식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준호와 미진은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부유한 집안의 회장이 아니라 그저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산성 패션 그룹의 CEO 자리는 준호에게 물려줬다. 준호는 내 기대를 뛰어넘는 역량을 보여줬다. 그가 가진 건 재무 지식이나 경영 경험이 아니었다. 바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였다. 회사의 직원들은 준호를 따랐다. 직원들의 가정사를 챙기고 각자의 꿈을 들어주는 CEO. 그런 준호 때문에 회사의 이직률은 30%에서 5%로 떨어졌다. 나는 이제 회장실에서 물러나 재단을 설립했다.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이었다. 지난 40년 동안 내가 모은 돈들이 이런 의미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나는 미진 내외와 함께 식탁에 앉는다. 미진은 임신 중이다. 아기는 정말 곧 태어날 것 같다. 나는 그 아기가 빨간 돼지 저금통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통해 세상이 돈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배우기를. 아직도 내 서재에는 그 돼지 저금통이 놓여 있다. 깨진 껍질,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던 동전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것이 가져온 변화는 영원할 것 같다. 때때로 나는 그 저금통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내가 이 저금통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리고 나는 깨닫는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의 이름은 준호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영상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도연 회장, 평생을 사업으로 살아온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뭘까요? 바로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심이 가장 귀한 자산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진심을 보여준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비사위 준호였습니다. 돈도 많지 않은 평범한 은행원. 하지만 그 청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상대를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1조의 재산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더 따뜻할까요? 댓글로 솔직한 답변을 나눠주세요. 만약 내가 도연 회장이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놓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에게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사랑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스킬노트를 응원해 주세요. 우리는 매주 인생을 바꾸는 감동의 이야기들을 제작합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과 관계로만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당신도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지금부터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더 깊이 있는 감동으로 뵐게요. 스킬노트였습니다.